미래통합당의 선택은 결국 김종인 비대위였습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이 정권을 가진 무기한 비대위를 수락 조건으로 제시한 데다 당내 중진들의 반발도 있어 비대위 출범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놓고 평행선을 달려온 당정이 전 국민 지급을 기본으로 하되 기부를 통한 자발적 반납을 유도하는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이슈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두 분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미래통합당 상황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국회 취재기자를 통해서 오늘 아침에 있었던 상황 좀 들어봤는데 우리 부원장님 나오셨으니까요. 어제 이제 전수조사 전화를 통해서 하지 않았습니까? 네. 140명 그렇죠? 현직 의원과 당선인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일단 뭐 결과는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을 일단 비대위원장을 하는 그런 것에 찬성을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이 한 40% 정도대였다. 네. 전체 140명 중에 이건 과반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부결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또 당의 어떤 진로를 전수교사로 하는 게 맞느냐. 당의 어떤 정치적 결정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의총에서 예전에 뭐 투표를 하는 거 맞지만 이렇게 전화로 이런 문제를 결정해도 되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있던데 현재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지도부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없다는 절박함이 있고요. 그 조사 결과는 43%가 찬성하고 31%가 조기 전대를 주장한 걸로 나와 있는데 예. 지금 사실은 정당 구조에서 반발이 나오는 것은 뭐 어떤 의미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정당의 당선자나 지금 현역 의원들이 단일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지금 미래통합당이 마땅한 대안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는 이번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이 새로 시작하라, 완전히 바꾸라는 명령을 하신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당 내부에서 변화의 동인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결국 모셔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현 지수가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시기라든가 권한의 문제는 비대위가 출범하고 나면 그 과정을 통해서 수렴돼서 잘 조율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김 전 선대위원장이 수락을 하게 되면 이제 당 전국위원회에서 추인을 하게 되는 이런 절차는 남아 있는 것 같죠. 어떤 결정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수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히 대안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김종인 위원장도 그 전에 뭐 민주당에서 했었고요. 어쨌든 비대위를 많이 봤기 때문에 과연 본인한테 실권이 있느냐 여부를 고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비대위원장이라는 게 총선 전에 이제 공천권을 가질 때는 굉장히 힘을 갖는데 지금 선거 끝났잖아요. 다 당선돼 버렸습니다. 이분들이 사실은 말을 드릴 이유가 굳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한 무제한보다는 저는 아마 대권까지 좀 끌고 가겠다. 그러니까 대선 후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킹메이커 역할, 대선 후보들을 끄집어내고 아니면 뭐 경선 룰을 정하고 이런 거에 만약에 권한이 없으면 제가 보기에 아마 직전에 세 분이 있었잖아요. 지금 아마 뭐 임명진, 뭐 김병준, 김용 이렇게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다 총선, 지방선거 탄핵 이후에 다 비대위를 한 건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총선에 패배했다고 해서 그냥 전당대회 할 때까지만 비대위를 해달라라고 하면 제가 보기에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그냥 잠깐 있다가 하는 건 아무 실권이 없어서 오히려 뭐 실권은 없고 욕만 먹을 가능성이 있어서 그걸 모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뭐 기간은 제가 보기에 무제한이라는 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내년, 내후년 이제 대선 준비하는 전까지. 그다음에 뭐 권한을 얘기한다 그러면 원래 8월에 당헌 당규상 돼 있는데 전당대회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고쳐서 어쨌든 계속 가게끔 하지 않은 한 안 받을 가능성도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김 위원장의 요구에 대해서 당에서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원래 이제 언론에도 다 나왔지만 비대위는 혁신형과 관리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당이 관리형 비대위를 내세워서 사실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관리형 비대위라는 게 당이 정상화될 때까지 시스템을 관리한다는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요. 지금 만약에 우리 미래통합당이 전당대회 국면으로 들어가면 모든 관심사나 당 체제가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의 결과가 엄중한 것을 우리가 볼 때는 당이 새롭게 거듭나고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김종인 지금 위원장의 요구는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시기적으로도 지금부터 2022년 3월 9일 대선이니까 아마 내년 10월이면 대선 후보가 경선을 해야 될 거고요. 제가 볼 때는 1년 뒤인 내년 4월경이면
양당이 다 대선 무드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근본 혁신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짧으면 1년, 풀로 줘도 1년 6개월 정도 불과하기 때문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고충을 저는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혁신을 해야 되니까요. 예, 근데 말 그대로 비상 대책을 꾸리는 위원회인데 네. 이 비상 체제를 그렇게 길게 가져가는 게 과연 당에 좋은 것이냐 이런 의문도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 당연한 지적이라고 보는데요. 2012년 대선 전에 저희가 2011년도에 박근혜 비대위를 구성했습니다. 박근혜 비대위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년 넘게 비대위가 지속되었고요. 그때 당의 가치라든가 로고라든가 당명이라든가 당의 진용을 다 바꾸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2012년 대선을 승리를 이끌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대위의 그 활동 기간을 꼭 3개월, 4개월 이렇게 묶어둘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떤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드리느냐,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해내느냐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그 대선 제대로 치를 준비까지 한다고 이제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전 네. 선대장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보면 되는 겁니까? 본인의 생각은 어떠세요? 킹메이커 역할이라는 건 너무 나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대선 체제까지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하신 것 제가 같아요. 여쭤본 이유는 예. 방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공천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네. 지금 비대위원장, 네네. 그다음에 대선 주자도 아니잖아요. 네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맞습니다. 보면. 그러면 힘이 없기 때문에 뭔가 힘 있는 역할을 하려면 그래도 내가 어떤 대권 주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그 비대위 체제 안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계속해서 해야지 새로운 국회의원들한테도 힘을 받아서 소위 말해서 말에 힘이 실리지 않을까, 이런 분석이 계속 나오고 있는 네, 거예요. 킹메이커라기보다는 대선 과정을 관리하시는 분이라고 만약 그때까지 간다면 그렇게 봐야 하고요. 지금 미래통합당이 처하고 있는 가장 큰 압력은 국민의 압력입니다. 만약에 어떤 지도자든지 그 국민의 명령이나 압력을 제대로 대변한다면 저는 강력한 힘을 가지게 되리라고 봅니다. 혁신의 내용이나 성격이나 방향이 거기에 좌우된다고 저는 이해합니다. 외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좀 시각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에 자유한국당 비대위를 지냈던 임명진 목사 역시도 이번에 김 전 위원장 영입에 대해서 속된 말로 이제 외부 인사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네. 나중에는 좀 뒤통수를 당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당내 움직임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분의 이제 경험에 의한 거죠. 지난번 이제 탄핵 겪고 나서 이제 비대위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아마 친박 뭐 제명하고 막 이러다가 엄청 어찌 보면 뭐 당내 반발도 많고 이래서, 이분이 원래 뭐 예전부터 목사님이시고 또 13회 사회운동도 해오신 분인데 괜히 정치에 나중에 후회한다고 하셨어요. 괜히 들어가가지고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처럼 이제 욕만 먹고 이래서. 그러니까 지금 앞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 보면 이제 총선이 끝나버려서 의원들이 이게 사실은 어찌 보면 뭐 친박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된 것 같습니다만 조금 영남 중심으로 돼 있고 좀 남성 좀 60, 70 이런 분들로 중심이 돼 있거든요. 이 예. 당 체질을 바꾸려면 약간 수도권 중심으로 30, 40, 여성, 청년 이런 분들을 좀 이게 끄집어내야 되는데 예. 과연 사실은 뭐 비대위로 그런 분들을 모시더라도 그런 분들 중에서 이제 당대표가 나가거나 이렇게 해서야 당의 체질을 바꿀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역할이 지금 말씀처럼 뭐 대선 후보들을 어느 정도 관리하거나 룰을 만드는 거 말고는 사실은 뭐 강령 만들거나 이런 거는 크지 않거든요. 강령 같은 거 바꿔버리면 되니까. 결국 사람을 바꾸는 게 중요한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저는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주제로 좀 이야기를 나눠보죠. 재정 긴급재난지원금 얘기입니다. 당정이 계속 이견을 보였는데 절충안은 좀 마련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준다. 그렇죠. 추가 재정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충당을 한데 이에 대한 부담은 고소득자를 기부를 통해서 보충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글쎄요, 이게 뭐 어떻게 마련됐는지는 뭐 저희들이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는데, 일단 이 절충안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보십니까? 고육지책이라 보세요. 전 국민에게 그것도 빨리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안이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당정 간에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70%로 추경안을 올렸는데 당에서는 어쨌든 선거 과정에 100% 지급했기 때문에 서로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건 되게 안 좋잖아요. 오히려 야당이 지금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키자 그러니까 오히려 여야가 바뀐 것 같고, 그렇죠. 이 모습을 빨리 수습하는 게 어쨌든 당정 간에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고요. 그걸 아마 주말 사이에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에요? 뭐 당정 협의를 했겠죠, 당연히. 그래서 정리를 한 것 같아서 저는 다행이라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주말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시점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관건은 저는 아마 이 기부하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 지급한다라는 거,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뭐 기부는 어쨌든 본인의 의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그걸 얼마의 재정을 절약한다든지 그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얼마나 자발적으로 할지 모르니까. 근데 그 지금 각 지방에서도 경기도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렇게 그 주면은 그 기부할 수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럼 실제로 기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아마 이 국민들의 약간 자발적인 동참이 정당성을 갖는 것이지 그걸로 예를 들어서 뭐 3조, 4조 뭐 예산을 마련한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 아마 추가적인 예산은 말씀처럼 국채 발행이라든지 지금 3차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마련해 갈 것으로 봅니다. 저는 근데 방점을 전 국민 지원금 지급에 두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글쎄요 이게 어차피 이제 적자 보충은 뭐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건데 이건 뭐 정부가 계속 반대를 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기부를 통해서 얼마 할지 모르는데 한다. 그러면 굳이 왜 이 이야기를 나왔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 보여요. 아마도 당정 간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한 편법 논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긴급 재난지원금에 맞게 뭐 전 국민 100%로 갈 수 있다고 보는데요. 문제는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단일한 논리나 일치된 의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이 문제가 나왔을 때 50% 지원, 홍남기 부총리께서 50% 지원을 말씀하셨고 그 위에 당정예비를 통해서 70%로 갔다가 선거 때 다시 100% 논의가 나오고 대통령께서 선거 2, 3일 전에 지급 계획을 미리 세우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가의 중요한 재정 정책을 세우면서 고소득자의 기부나 뭐 자발적 뭐 이런 행위를 정책의 기반 하나의 그 중요한 상수로 놓고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에요. 네. 제가 볼 때는 당정 간의 명확한 기준, 단일한 논리를 제시하고 그다음에 야당이나 국민들에게 협조를 구하고 그다음 행보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좀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야당도 자유롭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저희 당에서는 70%까지는 어쨌든 정부를 설득한 것인데 황교안 대표가 이제 전 국민 50만 원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저희 당이 그럼 미래통합당이 하니까 우리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국면에 나온 얘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책임을 져야 된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 뭐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게 가장 국민들이 뭐 관심 보는 거는 이게 긴급 재난지원금인데 왜 긴급하게 안 되고 있냐. 이 부분이 가장 저는 불만이 많다고 보고요. 어쨌든 큰 틀에서 100% 지급하는 거였으면 저는 아마 이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면 대통령이 긴급 재정 명령도 검토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늦어지는 거에 대해서 여야가 왜 선거 때 말이 바뀌었냐 이 여론이 더 많은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뭐 4월 내에 빨리 결론이 나오고 5월 내에 지급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당정이 먼저 협의를 해서 알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부 그러니까 기획재정부에서는 여야의 합의를 가지고 오면 정부에서도 고려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 네네. 당정에서 일정 부분의 절충안을 마련을 해서 가지고 온다라고 한다면 야당 측에서도 좀 일정 부분 같이 협조를 할 의사는 있으신 건가요? 국가의 주요 재정 정책을 제시하면서 야당과의 협의를 먼저 해오라는 것은 금시초문입니다. 저는. 역대 국회가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실제로는 당정이 단일안을 만들고 그걸 제시해서 야당에게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하는 게 순서거든요. 저희가 지금 총선 이후에 일부 입장이 변경된 걸로 나오고 있지만은 예. 그 내용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희 당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적자 국채 발행은 실제로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주고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니까 예. 하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180석의 거대 여당이 할 논리는 아니다. 그다음에 홍남기 이 부총리를 비롯한 기획재정부도 그런 논리를 펴면 안 된다 생각합니다. 먼저 책임 있는 정치나 정책을 제시하고 야당의 협조를 그다음 구하는 게 순서가 맞다고 저는 그 본점 나오시게 여쭤볼게요. 지금의 어떤 통합당 내부 총선 이후의 상황이 이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여당과 협상을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 되거나 이게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그 상황에 어떤 관련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지금 여야가 만나야지 지금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5월 내에 지급이 가능할 것 같거든요. 추경안 관련해서. 일단 협상의 대상이 되는 정책의나 예산의 성격이 분명해야 여야가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저희 당은 총선 때도 그 예산 항목 재조정을 통해서 100조를 만들고 그걸 긴급 재난지원금으로 쓰자고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번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차 추경뿐만 아니라 3차 추경도 적자 국민
국채 발행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국채 발행의 규모가 지금 거의 뭐 80조에 이른다는 전문가들이 지적이 있거든요. 물론 우리 당이 총선 때 제시했던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프로테이지에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책임은 있지만 우선 논의의 출발은 여권에서 먼저 제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예. 저는 그 상황은 이미 지났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실 때는 아마 당청 간의 의견이 좀 달랐을 때 얘기인데 지금 어쨌든 당청 간의 의견이 하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제 야당에서 답을 하는 게 맞고요. 이제 국채 말씀하셨는데 지금 아마 1차 추경이 11조 7천억이었고 2차 추경이 7조 1천억이었습니다. 아마 3차 추경도 한 10조 정도 내외로 보고 있는데 뭐 10조 정도 이내에서의 국채 발행이지 뭐 그걸 80조, 100조까지 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기간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안정자금 총 35조 원 규모의 재정을 확대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이걸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3차 추경 이야기를 좀 언급을 네네. 잠시 해주셨습니다만 3차 추경 뭐 반세기 만에 거의 처음 네, 있는 51년 만이라고 일이다. 그 들었습니다. 정도로 네.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인 겁니다. 문제는 재정 건전성이거든요. 그렇죠. 2차 추경에 있어서도 지금 3조 원 눕히는 데 있어서도 재정 건전성, 안전성 문제를 들어서 기재부에서 이제 반발을 했고 당정 간에 좀 불협화음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근데 지금이 재정 건전성보다 오히려 시급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아침에도 보니까 아마 1분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1.4%라도 아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3월 아마 일자리 줄어드는 게 19만이라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재정 지표, 경제 지표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항공산업이 아마 수요가 90% 줄어들었다 그러잖아요. 항공이라든지 해운이라든지 뭐 조선, 자동차 수출도 안 되고 있고요. 예. 이런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이 비상시에는 좀 달리 볼 필요도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40% 정도인데요. 어쨌든 뭐 일본, 미국보다는 여유가 있고 이렇다 본다 그러면 지금은 재정 건전성보다는 이 경제 살리기, 오히려 제가 보기엔 지키기라고 봐요. 살리기보단 최소한의 어떤 무너지는 걸 지키는 이거에 더 집중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민주당 얘기 좀 할게요. 이해찬 대표가 계속해서 이 겸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당선인들에게 다 뭐 친전, 그러니까 편집 직접 네네. 돌렸다고 하죠. 열린우리당 예전 이야기를 또 꺼냈다고 지난번에 네네. 선대 해단식 때 했는데 왜 자꾸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당의 트라우마죠. 그러니까 2004년에 어쨌든 거의 처음으로 이제 과반을 넘었는데 그 다음에 뭐 당내 문제 아니면 당청 간의 관계 이러면서 분당도 되다가 그 다음에 지방선거, 대선, 총선 아주 비참하게 깨졌는데 그러니까 2004년에 그렇게 과반을 얻었지만 2008년 총선에서는 81석. 지금까지 어찌 보면 최하를 얻었거든요. 나머지는 다 이제 미래통합당의 전신 정당들이 200석 이상을 이렇게 얻은 상태가 돼서 이번에 만약에 180석 얻었는데 또 같이 뭐 이렇게 분열을 한다든지 당청 간의 관계가 깨진다든지 당내 어쨌든 이런 상황을 거치면 다음 선거에서 22대에서는 분명히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열린우리당의 어떤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런 행보에 대해서 이제 통합당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치에서 겸손은 언제나 좋은 일입니다. 예. 이해찬 대표께서 민주당 지도부가 스탠스를 잘 잡아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최근 4차례 선거에서 연승을 했단 말이에요.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그쵸. 일입니다. 네. 예. 진보 플러스 중도라는 요번에 국민의 선택 그 지지 기반을 지켜내야 하는 수세적 입장이고요. 4번의 선거에서 연승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국민의 견제 심리가 발동할 수 있는 시점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열린우리당이 2004년에 탄핵 역풍으로 처음 과반을 했는데 과반을 달성한 이후에 열린우리당이 4대 개혁 을 밀어붙였어요. 지금 제 기억에 의하면 국보법하고 사학법, 그다음에 언론개혁 뭐 이런 내용이었는데 그 4대 개혁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역풍을 맞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에 열린우리당이 크게 참패를 했습니다. 광역단체장 한 군데인가 이기고 다 졌어요. 그게 2007년 대선으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지금 과거의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의 그런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방향 설정이 올바르다고 봅니다. 예. 비록 당이 다르지만. 자, 민주당은 이제 당권 또 원내대표, 국회의장직 뭐 크게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는 건 당연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다음 달 7일 날 원내대표 경선이 있는데 후보군이 그렇게 많아서
지금 뭐 좌천, 타천으로 고르는 되는 분이 한 10여 분 정도 됩니다. 10여 분. 예, 네. 되는데 아마 뭐 어느 정도 뭐 정리는 할 것 같아요. 정리되면 아마. 정리를. 왜냐하면 결국 막판에는 결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과반이 안 나오면 결선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나와도 결국 막판에는 어쨌든 표로 단일화가 되든 뭐 그 정리라는 의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그 경쟁 후보 간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고 개파 간 그렇죠. 정리할 수도 있고 예, 그러는데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마 근데 언론들이 뭐 친문 비문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뭐 저희 당에는 거의 뭐 친문 비문 이렇게 개파적인 건 덜한 것 같고요. 아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나오죠. 한 10분 정도 되는데 저 중에는 출마 선언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는데 예. 어느 정도 이제 만약에 비슷한 색깔이거나 비슷한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의원들한테 성향을 물어보면 뭐 다른 데서 후보 조정 같은 건 합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 안 나가고 나중에 뭐 정책위 의장을 한다든가 이런 식도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 파트너십으로 이렇게 나갔거든요. 그 원내대표하고 정책위 의장이 저희는 이제 그런 식은 아닌데 그래도 뭐 후보군이 아마 서서히 가려질 거라고 보는데 저는 아마 이번에 초선 되신 분들이 제일 많으니까 68분인가 그러거든요. 그분들의 뜻이 아마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통합당 원내대표 선출도 사실 다음 달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비대위 체제로 간다라고 하더라도 원내 아무래도 대표는 빨리 좀 뽑혀서 좀 기반을 잡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좀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당선자들을 중심으로 원내대표단이 구성이 되어야 국회 구성 논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보통 5월 달에 다 합니다. 우리 당도 5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7일이나 8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되면 사실상 전당대회가 뒤로 내년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내년 이후로 당권에 마음을 두셨던 분들 중에 일부 중진들이 원내대표 쪽으로 가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단지 한 가지 장애 요인은 지금 거대 여건이 180석이라 누가 원내대표가 되든지 간에 원내 협상에서 매우 수세적인 입장에 취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독배를 들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김종인 전 선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됐을 경우에 원내대표와의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어떤 의원들을 더 선호를 할까요? 우리 제가 볼 전 위원장은? 때는 아무래도 비대위원장 되시는 분이 원내시기 때문에 원내대표의 비중이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고요. 또 거대 여당을 상대를 해야 되잖아요. 네네. 특히 거대 여당의 경제 관련 법안이나 이런 부분들을 막아내야 되는 협상을 통해서 막아내야 되는 중책도 있고 그다음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나타났던 초심들 중에 이념적으로는 중도 또 연령층으로는 3050 지역적으로는 수도권의 가치를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아무래도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당권 주자를 생각을 했던 분들이 이번에 이제 좀 비대위 체제가 되면 원내대표로 좀 도전을 하려고 하는 인물들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네, 주셨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원내대표보다 당권 주자들이 좀 더 중진급들이 많이 좀 도전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좀 그렇게 좀 중진급으로 좀 올라갈 수도 있는 거겠네요.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보통 이제 원내대표는 4선 의원들이 많이 하셨고요. 야당들은 3선 의원들이 하시기도 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5선 중진들도 당에 한 4-5분 되시기 때문에 예. 그분들 중에서도 마음 뜻을 가지는 분이 나타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희들이 대담을 나누는 사이에 속보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 오고돈 부산시장이 전격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잠시 오전 11시에요. 기자회견을 열어서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밝힐 예정이라고 합니다. 왜 사퇴를 하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부산시청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건강 이상설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작이 되기 전에 위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었고 그 시작이 된 후에도 건강 이상설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건강 검진을 했는데 그 결과가 좀 좋지 않았던 걸로 전해지고 있어서 현재 보좌진 그리고 부산시 관계자들 역시도 충격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자 부위원장님, 네네. 오고돈 부산시장 보좌진들도 지금 이 소식을 몰랐나 봐요. 네네네. 깜짝 놀랐다. 네. 충격적이라는 얘기를 지금 저희들이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 듣고 있는 상황인데 전격 사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아까 뉴스 아마 10시 후반대에 좀 나온 걸 봤는데 지난번에 아마 연가도 좀 내시고 투표할 때도 조용히 하셨다는 거 보면 비공개 투표를 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건강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 아마 그런 병력도 있으신가 봐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아프다는 게 이게 그전부터 있던 거면 사실은 갑자기 나타난 변수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 11시에 기자회견 한다는데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저도 사실은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신상의 이유, 특히 그런 일신상의 이유라는 게 이제 건강 아니면 다른 뭐 가정사나 개인적인 문제일 거고요. 아니면 다른 정치적인 이유일 텐데 총선 이후에 지금 이런 결정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부산시의 총선 결과 어떤 여당하고 어떤 또 오던 시장에 어떤 신경 썼던 부분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연결시킬 수 있는 거리가 사실은 있습니까? 뭐 선거 결과 저희 당 입장에서는 좀 안 좋죠. 지금 어찌 보면 뭐 좋은 건 아닌데 이게 선거 결과랑 직접 관계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아마 시기적으로 만약에 원래 어떤 변수가 있었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이게 총선 전에 했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총선까지 미뤘을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보여요. 그렇지만 이게 뭐 어떤 총선 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총선 결과가 좋거나 안 좋거나 이거에 따라서 하지는 않은 것 같고 본인 생각은 아마 결심 미리 좀 했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부원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사퇴 예, 지금 저희들이 대변인님- 확인을 좀 해야 할 텐데 잠시 후 11시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게 돼 있어요. 네. 네. 매우 놀라운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개인적인 사유에 의해서 하시는 거라면 총선 이후로 미뤘을 겁니다. 지금 부산이나 경남의 민심이 경제 문제나 산업 기반 문제로 많이 들끓고 있는 시점이어서 그런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사태 시점을 총선 한 달 전으로 갔다면 보궐선거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전에 만약에 미리 그렇죠. 사퇴를 했다면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판단으로는 개인적인 사정을 몇 달, 한두 달 늦춘 게 아닌가, 참고 늦춘 게 아닌가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예. 예. 그 지난번에 이 코로나19 대응 상황이잖아요. 각 자치단체들이 이제 발빠르게 대응하고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오거돈 시장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그렇죠. 언론의 모습을 드러내 그 많지 뒤로 않았죠. 그 예. 담당 국장이 과장이 나와서 계속 브리핑을 네네.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런 면도 역시 건강과 관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짐작컨대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라든지 대부분 어찌 보면 지자체 수장들이 직접 하잖아요. 중요한 문제들은 하고 나머지 그러니까요. 약간 부차적인 걸 했는데 부산은 좀 안 그랬죠. 그러니까 아마 추측이긴 합니다만 건강상 문제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브리핑을 하면 드러나거든요. 아무래도 말투라든지 표정이라든지 이런 드러날 수 있어서 예. 예. 좀 지켜봐야 될 것 그 같습니다.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제 자치단체장 선거가 그 대선하고 같은 해에 있잖아요. 그럼 2년 정도 더 남은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사퇴가 되면 부산시장의 어떤 그 선거 또 다시 치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 1년 제가 알기로는 1년 임기 전에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하게 되면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간은 1년 더 모르겠습니다. 남았잖아요. 그렇죠. 지금. 예. 보궐선거를 아마 하게 됐는데 시기는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 원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달 전에 하면 같이 하게 돼 있는데 시기는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사실 건강 이상 때문에 이런 준비를 조금씩 해왔다라고 한다면 미리 보좌진이나 시청 관계자들과 좀 직원들과 좀 의견을 좀 교환을 하면서 좀 알려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발표를 좀 뒤늦게야 당일에 이렇게 좀 알린 것도 좀 어떤 이유일까라는 궁금증도 좀 드네요. 큰 단위든 적은 단위든 그 지도자의 건강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 그게 미리 알려졌을 경우에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시정이나 뭐 여러 가지 정책이나 그렇기 때문에 만약 건강 문제라면 극도의 보완에 붙였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행정부시장이 이제 다음 권한 대행을 맡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장 권한 대행을 행정부이사가 맡게 될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부시장이요? 행정부시장이. 네. 보좌직이라도 미리 알 수 없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봐야 되죠? 그러니까 좀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저는 뭐 독재 국가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주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어느 정도 미리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보좌진도 몰랐다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서 저도 사실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난번에 네. 부산시장에 출마했을 때도 굉장히 어렵게 시장 당선되지 그럼요. 않았습니까? 이번 제 여러 번 기억으로는. 도전하셨다가 도전했고요. 그렇죠. 예. 실패도 여러 번 하다가 지금 이번에 거의 뭐 처음으로 되신 건데 굉장히 도전 많이 하셨죠. 그러니까요. 많이 하셨는데 예. 좀 그러면 당으로서도 지금 저희가 민주당 관련돼 있으니까 그렇죠, 당적을 당연히. 달고 계시죠? 그렇죠. 예. 당연히. 그러면 또 자치단체장 한석이 지금 그러니까 수장이 그럼요. 빠져나가는 광역 거니까. 특히 부산 같은 게 중요한 게 저희 민주당이 항상 어찌 보면 이제 그동안 호남에 고립돼 있다가 영남 동진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예, 예. 어쨌든 부산 경남을 좀 지지 기반으로 많이 확대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요. 향후 어찌 보면 대선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에요. 지방선거 총선 결과가 지난번에 좋았잖아요. 네. 이번에 조금 더 어쨌든 지난번보다 민주당이 못했고요. 대선에서 이기려면 부산 경남에서 최소한 한
뭐 많으면 40% 정도의 득표를 얻어야 된다. 기본적으로 아마 이 유권자 분포상 그렇게 나오는데 예. 그중에서 사실은 부산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예, 예. 그러니까 2018년 7월에 임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직 뭐 임기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전격 사퇴를 선언했는데 저희들이 앞서 건강 이상 소리랄지 앞서 네. 위암 치료를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와 관련된 거 아니냐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이겠죠. 네. 면담 중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5분 정도 했다. 이게 강제 추행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도덕적 책임을 지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겠다. 경중에 관계없이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을 했다는 겁니다. 뭐 부위원장께서는 변호사신데 이게 글쎄요, 뭐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네. 본인이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안 좋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충격적이고. 왜냐하면 사실은 본인의 일신상의 어떤 이런 이유로 하는 것들이야 충분히 뭐 설득이 가능하지만 이건 어찌 보면 뭐 상대방이 아마 피해자가 이의 제기를 했을 수도 있고 뭐 어떤 법적인 절차로 나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 정확히 모르지만. 법률적 검토를 했을까요? 그러겠죠. 왜냐하면 지금 스스로 어쨌든 이게 추행으로까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그러면 아마 상대방이 문제 제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제기. 뭐 아니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뭐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제 액션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찌 보면 물론 이게 뭐 진실 여부를 떠나서 어찌 보면 공직자로서 가장 불명예스러운 상황이에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게 어찌 보면 면담 과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개된 자리에서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물론 장소에서도 안 됩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식당이나 이런 것과 또 다른 경우거든요. 어쨌든 그 면담이라는 건 공식적인 절차에서 하는 데인데 그런 실수를 했다. 제가 보기에는 저희 당으로서도 굉장히 충격적이고 가장 안 좋게 하는 피해자가 말씀이죠. 누군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공개하지 말아달라 기자들에게 부탁도 했습니다만 옛날 안희정 전 지사 사건도 있기 때문에 물론 뭐 직원인지 또 일반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원장님 사실 좀 충격적입니다. 네, 저도 충격이네요. 이게 이제 국민들의 그 정치 지도자에 대한 도덕적 잣대가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지난 몇 년 동안에 뭐 최근에 M번방 사건뿐만 아니라 지난 몇 년 동안에 미투나 뭐 성추문과 관련된 일련의 사안들이 한국 사회를 흔들어 놨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사안이 터진 것은 제가 볼 때는 현대의 전국 흐름의 중대한 분수령이나 잣대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미래통합당이 부울경 광역단체장을 다 잃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곧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벌어지고 하면서 전국의 전환점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안타깝네요. 예. 민주당 소속의 네네. 부산시장이었습니다. 네네네. 사전에 지금 사실 좀 큰 사건이기 때문에 네. 당과의 사전에 이런 교류나 이런 것들은 없었나 그것도 봅니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아마 확인을 못 해봤는데 물론 원칙적으로는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지도부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밝힌 게 맞는데 뭐 그랬을 가능성도 저는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확인은 아직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치적인 의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어찌 보면 부산이 지금 최대 격전지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그렇고요. 지난번보다 의석은 저희들이 좀 줄었지만 득표율은 좀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부산시장 선거가 굉장히 중요한 아마 다음 대선까지는 예. 사실은 보궐선거 말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예. 큰 선거가 없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전국의 영향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본인이 뭐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총선 끝나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 그러면 만약에 총선 전에 있었는데 이거는 뭐 다분히 오늘 발표한 건 총선을 의식한 행보, 그러니까 발언, 기자회견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선 전에도 브리핑도 잘 안 했고 그다음에 선거 때도 좀 조용히 계시고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건강상의 문제라면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건강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문제라 그러면 어느 정도 사전적으로 뭐 그런 생각도 했을 수는 있다. 근데 아직까지 그 부분도 이제 확인은 아직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선이라는 굉장히 큰 선거가 앞으로 남아 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지금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했던 판세였던 것이 지방 선거에서도 압승을 했고 이번에 총선에서도 압승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지지 세력을 끌어모을 수 있는 중요한 시기였는데 영남권에서 사실 이번 총선에서 많은 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지방 선거에서의 자치단체장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을 텐데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민주당도 앞으로 좀 분석이 또 많이 필요할 것 같네요. 굉장히 어찌 보면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산에서 일단 의석이 좀 줄었습니다. 우리 김영춘 후보 같은 경우, 의원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이제 부산에서의 다음 뭐 대선도 바라보시는 분인데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의석도 줄었는데 물론 득표율은 조금 늘었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광역단체를 잃게 된다. 예. 그러면 이 부산을 사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찌 보면 위기 상황일 수 있어서 저희 당에서 아마 긴급하게 뭔가 대책을 마련할 걸로 보입니다. 예. 통합당은 어떻게 뭐 공식 논평도 예, 나오겠습니다만 대선을 바라볼까요? 네. 전망해 볼 때 긴급한 전략 지역이 두 군데입니다. 수도권하고 실제로는 부산 부울경인데요. 제가 짐작컨대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특히 PK에서 득표율이 대선의 향배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2012년에 문재인 후보가 부울경에서 가져갔던 게 38% 정도였고요. 그래서 민주당은 줄곧 PK에서 40% 득표를 하면은 대권에서 이긴다라는 그 공식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 흐름에 이게 큰 쐐기를 박는 그런 악재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현근대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조청래 미래통합당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